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서 초기 불교와 이제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럽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영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자신들의 문명에 대해서 식민지의 사상이나 문화를 열등하거나 적어도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 보려고 했던 오리엔탈리즘적인 경향하에서 불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독일이라든지 이 프랑스라든지 어떻게 이제 불교를 처음 만났느냐, 참 흥미로운데, 사실 이제 불교 처음 이 유럽에 불교를 책을 통해 가지고 전해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제 마르코 폴로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견문록에서 이제 원나라 지역, 그죠? 중국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거쳐가 배를 타고 스리랑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상 항로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자바섬과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불교를 만나고 자기가 봤던 불교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렇게 이제 자세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인도의 종교를 페르시아의 이제 이슬람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인도의 고대 문헌, 그러니까 베다라든지 우파니샤드 이런 게 이제 불어라든지 이제 독어로 번역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1800년대 초반이 되면 이미 유럽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고, 특히 이제 흥미로운 거는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어떤 유럽의 철학적인 분위기, 보통 뭐 저희들이 헤겔, 뭐 칸트 하는 이런 유명한 대륙의 철학자들이 전부 다 이제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했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불교가 유럽의 이 지성들에게 어필을 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서 쇼펜하우어입니다. 아서 쇼펜하우어는 그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이다. 인류가 따라야 할 인류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스승도 부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죠? 그래도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을 흔들었던 대륙 철학, 그러니까 칸트라든지 헤겔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중요하고 어떤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우리가 이 세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 스스로의 감성을 통해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에 따라서 이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쇼펜하우어 책에서 아주 재밌게 읽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기찻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찻길 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쫙 수평선까지 이렇게 쫙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철도 두 개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찻길은 끝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이 철도 두 개 하나로 만나서 쫙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만나는 거로 보이는데, 따라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다는 걸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쇼펜하우어고, 이제 이 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심리학적으로 발전되면 우리 프로이드의 뭐 잠재 의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의 철학계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감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조금 이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었던 좀 허무주의적인 태도, 그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허무주의 철학이다, 뭐 이렇게 많이 비판하지만 흥미로운 거는 이 칸트와 헤겔의 이 광풍이 지나간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가 사실은 아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감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실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실제 우리가 이 세계와 만나서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감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성의 발전, 우리의 감성의 중요성과 감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우리 불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욕망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할 것인가. 여기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쇼펜하우어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지성이 불교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 불교에 대한 이런 뛰어난 해안, 이런 거는 계속해서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분에게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해서 훗날 프랑스의 실존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실존 철학에서 부조리라든지 실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문제, 인간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존재 같고, 우리 보면 우리 인간은 영원하고 이 사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계를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결코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계도 결코 영원한 존재, 사실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는 이 그 실존 철학의 아주 중요한 테마들이 사실상 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대륙의 철학의 도도한 흐름을 통해서 불교와 어떤 이런 유럽 철학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독일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만났느냐, 독일의 지성들이 불교를 자신들의 철학과 함께 하면서 만난 것이 아마도 독일이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독일의 철학계가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독일의 학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허먼 올덴베르그입니다. 허먼 올덴베르그는 우리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 학자이면서, 이 그 초기 불교, 특히 우리 보통 율장이라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모은 율장 연구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먼 올덴베르그는 빨리어 경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제가 빨리 경전 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이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만나고 스리랑카 불교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빨리 경전을 이제 로마나이즈 해가지고 로마자화 해가지고 출판하는 협회, 빨리 경전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이 시기를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부처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신화적인 존재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내려졌던 시기입니다. 보통 이때가 한 1880년 정도 되는데, 1880년경에 프랑스의 종교 불교 학계를 이끌었던 분은 보통 우리 뭐 세나르 이란데, 세나르 보통 뭐 영어식 발음 뭐 써넷 이란데, 이 유명한 이 그 불교 설화라든지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수집해서 연구했던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처님은 자기가 종합해 본 결과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인도의 태양신 신화에서 따온 가공된 인물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나르라든지 프랑스 학계에서 어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올덴베르그, 허먼 올덴베르그 독일 분인데, 이분이 초기 불교의 율장을 연구하면서, 초기 불교의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연구하면서, 이 율장 내에 보면 꼭 그 스님들이 볼 때 자신들의 유리하지 않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식으로 역으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근대 유럽에서 최초로 부처님의 실제성, 부처님의 역사적인 실제성,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학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 올덴베르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그 어떤 초기 경전이나 빨리 경전을 중심으로 한 불교 연구에 매진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과도 상당히 접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불교를 만나갔던 과정이라면 프랑스는 조금 다른데 프랑스는 흥미로운 게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입니다. 1687년에서 8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후반기인데 이때 동남아시아의 지금 현재 태국인데 당시 이름은 시암이었습니다. 시암이 아주 부유한 해상 왕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이 직접 이 시암 그러니까 태국의 이 그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때 갔었던 들라 로베를 하는 분이 자신이 본 태국의 모습과 불교를 함께 모아서 책으로 출판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The Kingdom of Siam, 시암 왕국인데 1687년부터 88년까지 자기가 가서 봤던 거를 한 요 정도 되는 두께의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분이 출판을 해서 프랑스에 이제 태국에 대해서 알리는데 사실 그 태국의 종교가 이제 불교입니다. 그죠? 물론 이분이 가서 이제 감탄한 거는 차오프라야 강에 이 왕이 움직일 때 타고 다니는 아주 이 멋있는 바지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제법 많은 사파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 우리 저기 유럽인의 눈에 비친 1600년대 중후반의 불교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불교 사원의 모습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위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신자들이 들어가서 아니면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비구계를 받거나 일반 신자들이 여기 가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이 보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 바깥에 빙 둘러 있는 조그마한 집들을 저희들이 이제 굿디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토구리라고 이제 스님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다음 위에 보시면 불상 그 당시에 불상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집 옆에 있는 돌이 두 개 이렇게 써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마라 그럽니다. 스님들이 계를 받을 수 있는 이 그 신성한 공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돌인데 시마석이라는데 시마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분이 표시를 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프랑스의 일반 대중들에게 최초로 불교라는 종교가 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아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1600년대 후반 뭐 루이 17세, 18세 이렇게 가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지? 프랑스 사회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데 어떤 이 그런 속에서 1800년 경이 되면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를 만났는데 영국이나 독일이 주로 스리랑카나 인도를 통해서 초기 불교를 만났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초기 불교보다는 대승 불교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브루노프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라 닐 같은 분들은 중국 불교의 대승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프랑스에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영국도 이제 성공회가 있기는 있지만 영국에도 많은 그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독일도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 우리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아주 거창한 이 미사라든지 의식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하에서 어떤 그런 의례나 의식에 반대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 스리랑카에서도 특히 빨리 경전에 있는 의식과 의례가 배제된 초기 불교를 영국인이나 독일인들이 선호했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 그 가톨릭의 영향하에서 아주 성대한 의식과 의례가 있는 불교를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선호했던 불교가
대승불교, 그러니까 이 티베트 불교와 대승불교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유진 브루노프는 1800년대 최고의 불교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부디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분이 바로 이 유진 브루노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850년에 법화경을 거의 완벽하게 주석을 해가 번역했는데 법화경은 이 산스크리트 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문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법화경을 이 유진 브루노프가 이 주석 작업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법화경 연구하는 분들이 첫 번째로 보는 책이 바로 이 유진 브루노프가 번역한 법화경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학자고요. 유럽이나 이 유럽에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영국에서 불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진 브루노프에게 가서 사사를 받고 불교에 입문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처음부터 불교를 만난 게 스리랑카나 우리 인도의 남방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를 먼저 만났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남방불교를 안 만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1800년대 중반이 되면 보통 저희들이 인도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동남아시아의 이쪽 우측에 있는 길게 있는 우리 보통 뭐라 베트남이라고 베트남을 식민지 지배합니다. 그죠? 식민지 지배하는데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영국하고 똑같은데 자기들이 진정 식민지를 올바르게 지배하려면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 식민지의 언어와 식민지의 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906년에 이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하노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는 그 당시에 프렌치 인도 차이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다가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이름이 에콜 프랑세스 디 익스트림 오레앙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프랑스 극동학원 이래 되는 프랑스 아직도 프랑스 극동학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고려대학교에 가면 요 오피스가 있는데 요 프랑스 극동학원이 만들어지고 이 프랑스 극동학원을 중심으로 이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왓을 이렇게 복원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에 있는 불교 그죠? 그다음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에 있는 남방 불교, 라오스에 있는 불교를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분들이 남방 불교를 연구하는 방식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진짜 불교를 보여줄 테니까 니들은 따라와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프랑스의 학자들은 철저하게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그 당시에 불교인이 어떤 식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적인 의례를 행하면서 불교인이 되는가 요걸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에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프랑스의 공헌은 지대합니다. 바로 이 에콜 프랑세스 디 익스트림 오랭을 그거 이제 100년이 넘었고요. 축적된 연구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한번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학자는 폴 펠리오입니다. 폴 펠리오는 중국 북경에 이제 외교관 및 군인으로 있으면서 중국어와 한문을 공부해 가지고 여기에 능통해진 다음에 하노이에 와서 에콜 프랑세스 디 익스트림 오레앙 그러니까 프랑스 극동학원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중국의 서쪽 인도의 동북 쪽에 있는 이 고비 사막 한쪽에 있는 돈황에서 장경동에서 엄청난 이제 경전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폴 펠리오는 본인이 한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장경동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 한문으로 된 책들을 읽으면서 좋은 책을 하나씩 이렇게 다 건져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폴 펠리오 뒤에 책들 쌓인 뒤에 이 나무가 이래 벽화로 그림 그려진 게 보이는데 제가 이 장경동에 갔을 때 제가 가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불상이 있는데 불상 뒤에 저 나무가 있는데 바로 저 나무 있는 저곳이 있는 저 방 바로 저 방이 아주 많은 이 도낭 문서들이 발견된 곳이고 프랑스의 학자인 이 폴 펠리오 여기서 책 읽다가 찾아낸 게 이건 인도에 갔다 온 견문록 같은데 하고 찾아낸 게 바로 이 뭐가 됩니까? 이 해초의 왕오 천축국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 그 프랑스의
아주 이 실증적인 연구 방식과 불교에 대한 어떤 이런 특히 이제 한문으로 된 불교에 대한 애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의 불교 학계를 이끌었고 그다음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닐은 이제 뭐 이 프랑스의 사교계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그 인도에서 탐험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티벳까지 이제 최초로 갑니다. 그 티벳 라사에 이제 갔다 와서 라사의 파리연이란 책을 통해서 티벳 불교를 알렸고 자신들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프랑스의 불교계가 어떤 영국의 불교 학계와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이런 활발한 연구 동향들,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 EFEO 그러니까 프랑스 극동학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거는 프랑스어권에 있으면서 프랑스가 아니라 벨기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의 학자가 사실 이 유럽의 불교계를 대표할 정도의 이제 업적을 쌓게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루이 드라 발레푸센과 에티엔느 라못입니다. 특히 이제 에티엔느 라못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의 신부님이었는데 우리나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유학 가신 분이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셨던 우리 이기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기영 박사님 하면 한국 불교 연구원을 만들고 원효 연구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으셨는데 바로 이 이기영 박사님이 1960년대에 배를 타고 이 이기영 박사님 그 이 책 읽어보면 3달 걸쳐서 프랑스까지 갔다 그럽니다. 통신선을 타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유럽까지 오는데 3달 걸렸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가셔가지고 결국 이분이 이 마지막으로 이제 파리에도 있다가 있었지만 벨기에의 루뱅으로 가가지고 루뱅은 이제 벨기에 가장 유명한 이제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루뱅으로 가서 바로 그 루뱅에서 에티엔느 라못 교수님을 만나서 그 밑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산스크리트와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대승불교 연구에 초석을 놨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이기영 박사님이 바로 이분이 이제 에티엔느 라모스의 제자고 라 발레푸생은 동일하게 이제 벨기에 사람이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이제 20대 때 기독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럽니다. 내가 한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불교를 깡그리 부실 수 있는 논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불교로 개종했다. 뭐 그래서 우리 라 발레푸생 하면 유럽에도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벨기에도 주로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신부님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례를 해주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가족들에게 나는 절대 세례를 받지 않겠다. 나는 불교인으로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랬다는 유명한 이제 일화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 두 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두 분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빨리 경전협회, 영국에서 만든 빨리 경전협회를 통해서 초기 불교를 접하게 되고 초기 불교야말로 진짜 불교다라는 우리 20세기 어떤 이런 이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에 의해서 리컨스트럭트된 불교, 순수 불교, 초기 불교 어떤 그런 게 지배하던 시기에 그것만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비록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이 인도 북서쪽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넘어와서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렇게 이 꽃을 피웠는데 왜 이 인도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만이 아니면 동남아시아 불교만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느냐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철저하게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다루면서 대승불교를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이 라 발레푸센과 에티엔느 라모시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영향력은 정말로 지대하고 이 빨리어를 중심으로 고대 불교를 복원하려 했던 영국 불교계의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주류 대승불교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연구한 최초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라 발레푸생인데 사진은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 라 발레푸생과 에티엔 라모시 이제 사제 관계인가 했는데 사제 관계는 아니고 두 분이 학문적으로 이제 서로 많이 의지하는 아마 그런 사이였었던 것 같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논문 쓸 때도 라 발레푸생의 이제 글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용도 하고 있는데 라 발레푸생이 한 업적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보통 우리들이 법상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는 보통 유식 그제 우리 유식 불교 요가 짜라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식 불교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19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 알린 분이 이제 라 발레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 발레푸생은 동아시아 불교를 가만히 보니 동아시아의 불교인들은 불교에 입문하면 모두가 다 보는 책이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 코샤 바하샤인데 이 책을 자기가 한번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비달마 코샤 바하샤는 루이 들라 발레푸생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한문본밖에 없었고 이 책의 산스크리트본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 발레푸생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아비달마 구사론과 그다음에 진제 스님이 번역한 아비달마 구사론 이 두 개를 가지고 10년 동안 자세하게 각주를 붙여서 불어로 번역하여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이 발레푸생이 출판한 다음에 에티엔 라모시 요걸 다시 한번 이 리바이스 그러니까 재판을 냅니다. 왜 재판을 내는가 하면 1930년대에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 코샤 바샤의 산스크리트 본이 발견되고 이 산스크리트 본이 출판이 되니까 현장 스님의 이 순서하고 산스크리트 본 순서가 달라가지고 에티엔 라모시 이거를 산스크리트 본 순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발레푸생이 작업할 때는 이 한문을 인용할 때 표준이 아직까지 신수대장경 일본에서 만든 신수대장경이 쓰이지 않았지만 라모시 가만히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되니까 한문의 표준은 신수대장경이 되니까 어떤 신수대장경을 중심으로 이 각주를 전부 다 고쳐서 출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970년대인데 흥미로운 거는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법경 스님이신데 바로 이 법경 스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그 김동화 박사님이라고 이 거의 우리 불교학의 초창기 때 일본으로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 이 부파 불교 아비달마 구사론을 연구하고 이제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경 스님께서 1970년대에 프랑스로 유학 갈 때 김동호 박사님에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네가 프랑스에 가면 꼭 그 라 발레푸생을 좀 봐라. 왜 푸생 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면 구사론도 좀 하고 성유식론도 좀 공부해야 될 건데 라 발레푸생이 그 분야의 최고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 한문 텍스트를 공부한다는 거는 한중일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이 그래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일본의 어떤 이 문헌적인 연구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한문이 자기들 말이니까 훨씬 더 잘할 것 같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바로 이 라 발레푸생이 번역한 아비달마 구사론이 표준이 되어 있었다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라 발레푸생은 아비달마 구사론을 번역하는 게 멈춘 게 아니라 1936년에 성유식론 그러니까 이 중국 법상종의 가장 중요한 책인데 바로 이 성유식론은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이 그 대당서역기를 쓰실 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날란다까지 오시죠. 날란다까지 오셨을 때 세친 바수반두가 쓴 주석서의 4대 논사의 이 그 주석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 와서 만든 책이 이제 성유식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성유식론이야말로 이 중국 법상종의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상종은 사실 유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 고려 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교종의 가장 중요한 종파가 이 유식이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책인데 바로 이 책을 라발레푸생이 계속해서 번역을 합니다. 1936년에 출판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법상종이라든지 유식불교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라발레푸생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가 연구한 결과물들을 프랑스 극동학원의 이 학회지에다 계속해서 싣고 하면서 이 그 대승불교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일본에 가면 아직도 그 법상종 파샹 오더가 남아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주로 뭐라는가 하면 U398 그럽니다. 진정한 유식의 논사가 되기 위해서는 구사론을 8년 공부하고 성유식론을 3년 공부해서 11년은 해야 진정한 유식의 논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동아시아 불교에도 이렇게 뛰어난 교학 체계가 있고 이렇게 뛰어난 학문 체계가 있고 동아시아 불교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이제 유럽에 알리신 분이 바로 이 루이 드 라 발레푸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라 발레푸생이 최초로 프랑스본으로 1920년대에 출판한 책을 1971년에 여기 보시면 에티엔느 라모트 중간에 보시면 보이는데 바로 에티엔느 라모트 이분이 이 책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이 산스크리트 어순에 맞추고 각주라든지 내용을 훨씬 더 보정해 가지고 출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인 박경 스님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은 게 이 라 발레푸생의 아비달마 코샤 바샤다. 아비달마 코샤 바샤 구사론을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표준이 되는 이런 연구 업적을 낸 게 이제 라 발레푸생이고 한국에는 뭐 저도 이제 이 처음에 이 불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저도 불어 공부를 했는데 이 라 발레푸생의 책을 읽기 위해서 그치. 근데 운 좋게도 1988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루던이라는 분이 요 라 발레푸생의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 출판했습니다. 그지? 요거 이제 발레푸생이 프랑스어로 한 거를 에티엔느 라모시 고친 거를 다시 이제 영어로 한 최종본인데 1988년이고 우리나라에 이 책이 소개된 거는 그거보다 한 3,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87학번인데 군대 갔다 와서 1991년에 동국대 오니까 이 책이 샥 퍼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가 야 정말 재밌는 거구나. 불교가 참 흥미롭다. 내가 한번 평생 내가 한번 불교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바로 이 영어로 번역된 라 발레푸생의 이 아비달마 코샤버샤 아비달마 구사론이고요. 아직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게 바로 이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 입문하는 분들이 모두 읽는 책도 라 발레푸생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비즈냐프티 마하트라타 시띠 이러던데 시띠 하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한자로 성자고 비즈냐프티 마하트라타 하는 게 유식 이러듯이 유식성 유식 그죠? 그래서 이 뭐가 됩니까? 비즈냐프티 마하트라타 시띠 하면 성유식론 해가지고 현장 스님이 이 세친의 유식 30송을 바탕으로 인도의 4대 논사의 주석을 총합해가지고 유식의 체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인데 바로 이 책도 이 보면 누굽니까 라 발레푸생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해가지고 다 주석 작업을 번역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게 아직까지도 홍콩이나 대만에 가면 이 성유식론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신들 쪽에 있는 책도 많이 보지만 결국 다 보는 책이 누굽니까 라 발레푸생의 이 비즈냐프티 마하트라타 시띠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분들이 주석적으로 연구를 열심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기영 박사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대표적인 이 벨기에의 불교학자가 에티엔느 라모시입니다. 이분 1980년대에 돌아가시는데 남아 있는 책은 이 벨기에 아니고 지금 현재 일본 교토에 다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다 있는데 라모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부님이다 보니 어떤 이 불교와 카톨릭의 만남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역할을 했고, 이분이 이제 벨기에에서 아주 깐깐한 불교학자로 소문이 나가지고 루뱅 대학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별로 이제 없었답니다. 워낙 이래 깐깐하신가. 그리고 제가 에티엔느 라모트 하면 제가 감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대학교 다니면서 산스크리트를 하고 빨리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불어를 하고 한문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티베트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제 제가 이 한 5년 전에 제가 티베트 한번 해보려고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결국 포기했는데, 이 에티엔느 라모트는 60이 다 돼가지고 내가 이 그 대승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티베트를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0이 다 된 나이에 티베트를 공부해가지고 티베트를 줄줄줄줄줄 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이 티베트 학자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티베트는 한국어하고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할 수 있는 언어인데, 저는 40대 때 도전했다 포기했지만 우리 에티엔느 라모스 끝까지 다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가 하면 우리 대승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는 이제 문헌들이 주로 이제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헌들도 많다 보니 조금 관리가 그런데, 이 구마라집이 번역했던 대지도론이라는 대승불교의 요지를 모아놓은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대지도론의 앞에 있는 30번을 철저하게 라발레 붓생이 했었던 주석 작업을 통해서 불어로 번역하는데, 이게 우리 대승불교 연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보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 인도 불교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 밑에 제가 적었는데 인도불교사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요게 이제 부처님 이전부터 이 보통 샤카 시대니까 기원 전후 정도까지의 인도에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가를 정리해 놓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죠? 이 책을 에티엔느 라모트가 불어로 썼는데 1970년대 출판됩니다. 그죠? 그래서 운 좋게 1980년대, 88년이든가 요 책이 영어로 번역돼가 출판되고요. 그 영어로 번역된 책도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가 제가 열심히 이제 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갈 때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윤호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호진 스님께서 제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네가 영국 가서 박사학위 빨리 받나? 아니면 내가 이 책을 먼저 번역하냐? 내기하자 했는데, 이 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제가 6년 반 정도 영국에 있다가 학위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아직까지 호진 스님이 끈 못 내시고 있는 책이 바로 요 인도불교사인데, 이 책이 호진 스님이 결국 그 작업을 다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가 출판했는데, 우리 서점에 가면 빨간색으로 된 인도불교사 1, 2 시공사에서 나온, 제가 아직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 불교의 인도 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영어로 나온 에티엔느 라모스의 인도 불교사는 임팩트가 작았지만 호진 스님의 한국어 번역이 나오니까 한국 불교계에서 인도 불교에 대한 이해라든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 이 에티엔느 라모스의 인도 불교사고, 그 정도로 중요한 작업을 했던 게 에티엔느 라모스고, 제가 유럽에 가면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학문적인 스승으로 에티엔느 라모스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죠? 우리 신부님이라 신부님의 옷을 입은 사진도 이렇게 있고, 요게 에티엔느 라모스에 보시면 마하 뿌라저냐 파라미타 샤스트라 이래 되는데, 요게 대지도론입니다. 그죠? 우리 그 구마라집이 번역했던 대지도론인데, 요게 1권, 2권, 3권, 4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1권은 우리 동국대학교에 있는 승가대에 계시다가 동국대로 옮긴 정덕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는 분도 정덕 스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덕 스님은 서강대학교 불문과를 나와가지고 파리에서 그 저널리즘으로 석사까지 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다시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영국 옥스퍼드 있을 때 이제 영국에 오셔가지고 영국에서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가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 볼 때마다 이 책은 정덕 스님이 무조건 한국어로 좀 번역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10년째 지금 이 1권 번역하고 계십니다. 그죠?
요거. 그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에티엔느 라모스에 말씀드린 히스토리 오브 인디안 부디즘, 인도 불교사인데, 이 인도 불교사라는 책이 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제가 뭐 굳이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쌓은 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고 두 분 다 벨기에 사람이었다. 이거 상당히 우리 좀 의외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데, 다만 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이제 이 네덜란드를 쓰고요, 남쪽은 이 프랑스를 써가지고 불어권, 그다음에 이 뭐 프라방 계열 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하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다 보니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자생적인 불교 인구가 좀 작은 어떤 그런 좀 이런 특성도 있습니다. 우리 벨기에가. 그죠? 그래서 벨기에가 비록 이 그 불교가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못했지만, 유럽에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대승불교와 티베트 불교,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 불교, 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신 분들은 바로 이 벨기에에 있는 그 루이 드라 발레푸센과 에티엔느 라모시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분들의 역할들, 그러니까 주로 불어권에서 이제 우리 티베트 불교와 대승 불교를 연구했는데, 어떤 이런 역할들이 프랑스의 폴 펠리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뭡니까, 도낭의 문헌을 발굴했었던 폴 펠리오라든지 실반 레비는 뭐 이 이 불교 공부하는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실반 레비가 인도 불교사를 정립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불교학자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반 레비 하면 그 명성이 자자한 프랑스의 유명한 불교학자고, 그다음 앙드레 바로는 에콜 프랑세스에 있었던 이 그 아주 유명한 꼴레드 팡스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불교학자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법경 스님께서 이제 가장 존경하셨던 프랑스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불교를 연구하면서 나도 뭔가 불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평생 실천하신 게 독신으로 이제 끝까지 사셨습니다. 그죠? 불교와 같이. 그리고 항상 그 실증적으로 이제 불교를 연구해서 보통 저희들이 부파 불교라고 그러는데, 인도의 초기 불교단 부파 불교 시대에 수없이 많은 뭐 18부파하는 인도에 많은 학파가 있는데, 부파 불교 연구의 가장 권위자가 또한 이 앙드레 바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파 불교를 전공하고 싶으면 아직도 프랑스어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앙드레 바로의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 장필료자 우리 유명한 프랑스 학자입니다. 이런 프랑스 학계의 불교 연구 계보들이 주로 대승 불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세계의 불교 학계에서 프랑스가 오랫동안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불교를 만나고 어떤 이 일반 신자들보다는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 쪽에 있는 사람들, 그 벨기에가 불교를 만나고 활발하게 불교를 연구했고,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현대까지 학계에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